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란의 경찰서장이 제거됐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시위의 물결이 다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파르디스의 제11 경찰서 지휘관 하디 사드부가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오던 인물인데 그가 제거됐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퍼지며 억압장치 전체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저항은 거리 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폭력에 책임을 지는 지휘 라인의 고리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권이 광범위하게 인터넷을 차단한 지 일주일이 훌쩍 지난 뒤에도 이란 내부 반대 진영 소식통들은 새로운 불안이 로레스탄주 전역으로 번지고 있으며 테헤란, 마슈하드, 라슈트, 카라지, 카즈빈 같은 대도시에서 강하게 분출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정보가 고립된 상황에서도 저항의 거점들은 전통적인 집결 방식과 비공식 연락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끊으면 사람들이 조용해질 거라고 믿는 쪽이 있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고전적인 환상이겠죠. 시위는 사망자들의 장례와 30일 추모 의식 전후로 급격히 늘어나며 빠르게 대규모 집회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 시위가 넓게 확산되고 파업이 연달아 이어지는 가운데 라슈트의 시장 일부가 불에 타버렸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현장 증언에 따르면 정부 측 병력이 테러를 막기 위해 불을 질렀고 이어 민간인을 향해 발포하면서 긴장이 급격히 치솟았다고 합니다. 단수와 정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국가기관의 업무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일 대략 오후 5시쯤이 되면 여러 도시가 사실상 계엄 상태로 떨어진 것처럼 묘사됩니다. 테헤란과 카즈빈 상공에는 IRGC의 정찰용 무인기가 자주 나타나고 체포는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금된 지 며칠 만에 재판대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터넷이 봉쇄되고 탄압이 강화돼도 이란의 저항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과격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형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억누르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다면 불이라는 게 원래 눌린다고 얌전해지는 성질이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셈입니다. 악명 높은 정보기관이 테헤란에서 벌어진 대규모 진압의 배후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새로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의 쿠드스 부대가 여러 국제적 대리무장 조직들과 함께 테헤란에서 반정부 시위대를 겨냥한 극도로 잔혹한 진압을 직접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진압은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벌어졌다고 전해집니다.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망자는 10,000명에서 20,000명에 이를 수 있으며 이란 현대사에서도 손꼽힐 만큼 피비린내 나는 탄압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투입된 세력이 이란 국내 치안 조직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성향의 여러 중군사 조직 소속 무장대까지 포함했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진압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IRGC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한 텔레그램 채널은 카타르 주둔 미군을 공개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이 채널은 도하의 한 호텔을 특정하며 알-우데이드 기지에서 빠져나온 뒤 미 중부사령부 지휘관과 장교들이 임시로 옮겨간 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군은 약 3만 명 규모로 카타르,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등 여러 나라에 분산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은 이동이 서툴렀다는 조롱 섞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도하의 셰라톤 호텔에 작전 지휘 중심을 둔다고 해서 미국 장교들이 결코 안전해지지 않을 것이고 이란이 자국 영토가 공격받았다고 판단하면 강력하고 단호한 반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쟁과 위협이 난무하는 시대에 누군가는 호텔 이름까지 전장 지도처럼 읊고 있습니다. 참으로 문명적이지요. 끔찍할 만큼요.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사들이는 역사적 거래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전해집니다. 백악관에 복귀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흔드는 3가지 소원을 연달아 던졌습니다. 첫째, 캐나다를 미국의 한 주로 만들겠다. 둘째,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되찾겠다.
셋째, 그린란드를 사겠다. 이 셋 가운데 현실적인 목표로 거론된 것은 파나마뿐이었고 나머지 2개, 특히 그린란드는 처음엔 허황된 말로 취급됐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여러 차례 트럼프가 남들이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을 실제로 벌이는 인물임을 보여줬고 이번에도 그는 세계 지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지정학적 판을 정말로 열어젖혔습니다. 누군가에겐 웃음거리였던 발상이 며칠 만에 미국과 덴마크 사이의 진지한 협상으로 바뀌어 유럽 전체가 집단 불면증에 빠진 듯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시한 그린란드 매입 가격은 5천억 달러에서 7천억 달러 수준으로 거론되며 덴마크 GDP의 1년 반이 넘는 규모로 비유됩니다. 한편 코펜하겐은 매년 약 6억 달러를 들여 이 거대한 섬의 재정 적자를 메워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논리에서는 이것이 전형적인 투자 거래입니다. 현금 흐름이 적자인 전략 자산을 팔기 어렵지 않은 거액으로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그는 한편으로 덴마크 정부와 직접 협상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특사를 보내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직접 접근해 막대한 보상 구상을 들이밀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덴마크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그린란드는 자치령이며 언제든 독립국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미국의 돈을 받아들여 덴마크에서 떨어져 나가면 코펜하겐은 모든 것을 잃고도 보상 한 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영토를 국가 간에 사고 판다는 것이 오늘날엔 황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에게 그것은 건국 이래 반복된 전통 서사입니다. 1803년 미국은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매입하며 영토를 단숨에 2배로 늘렸습니다. 1867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0만 달러에 샀고 당시에는 조롱을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에너지와 전략의 보고가 됐습니다. 1917년에는 덴마크로부터 버진 제도를 매입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역사 논리 속에서 그린란드는 예외가 아니라 다음 단계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포기할 수 없다고 보는 핵심 이유는 국가 안보입니다.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며 면적은 이 점 1,6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고 북미와 유럽 사이 북극의 한가운데라는 전략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빙하가 녹으면 새 항로가 열리고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상업거리도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린란드가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14%가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론되며 석유와 가스, 귀금속 잠재력도 막대하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북극에서 핵잠수함 순찰을 강화하고 중국은 광산 개발에 투자합니다. 반면 덴마크군 규모는 약 2만 명 수준이며 그린란드 현지의 병력은 더 제한적입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골든돔 방어 체계에 빠질 수 없는 퍼즐로 보고 미국이 선점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차지할 것이며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압박에 유럽 정부들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는 그린란드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 동원된 병력은 30명 남짓 중대도 아니고 소대 수준이라고 전해집니다. 반면 미국은 나토 군사 예산의 약 70%를 부담하고 동맹의 실질 전력을 대부분 쥐고 있습니다. 만약 워싱턴이 발을 빼면 오히려 유럽이 더 큰 전략적 위험에 직면한다는 계산이 따라붙습니다. 백악관에서 J.D.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덴마크와 그린란드 측 대표를 만난 회동은 전환점으로 묘사됩니다. 미국은 안보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린란드 편입 계획을 막는 나라들의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 상품에 높은 관세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안보를 이유로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판매 불가에서 고위급 실무그룹 구성으로 태도를 바꾸며 주민들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미국과의 공통 해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판이 뒤집히기 시작한 첫 신호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쪽이 정부가 아니라 그린란드 주민이라는 점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주민 한 사람당 10만 달러 수준의 보상 구상이 거론되면서 선택은 매우 현실적으로 변합니다. 덴마크의 소박한 보조금에 의존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 시민이 되어 큰 현금을 받고 인프라와 군사 보호를 얻을 것인가? 세 식구라면 즉시 30만 달러, 그리고 경제와 관광의 폭발적 확대라는 전망까지 따라 붙습니다. 그린란드가 미국에 편입된다면 워싱턴은 북극의 요충을 장악하고 새 항로와 희토류, 석유와 가스, 수조 달러 규모로 거론되는 광물 자원을 통제하며 골든돔의 전략 방어선을 북쪽으로 수천 킬로미터 더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한때 미친 소리로 취급되던 일이 협상 현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역사란 오늘의 광기를 내일의 걸작으로 포장하는 데 유난히 능숙하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권력과 의지를 감안하면 그린란드가 성조기를 두르는 날이 시간 문제라는 말도 점점 덜 농담처럼 들립니다. 캐나다는 스스로를 위험한 전략적 구도로 몰아놓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의 종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한 주가 될 것인가라는 극단적 프레임 속에서 말입니다. 미국은 대만과 전략 협상을 타결했다고 전해지며 워싱턴이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대만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 5천억 달러까지 투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거론됩니다. 이는 미국의 핵심 이익과 산업 역량,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거래로 묘사됩니다. 반면 캐나다는 중국과의 합의로 중국 정부 보조금의 기대 손해를 보면서도 밀어내는 값싼 전기차를 대거 수입하는 길을 열었고, 이는 국내 산업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 방문에서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여러 협정을 체결했고 수년간 냉각됐던 관계를 돌파로 바꿨다고 묘사됩니다.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를 최대 4만 9천 대까지 들여오되 우대 관세를 6.1%로 적용해 2024년에 적용했던 100% 관세에서 크게 낮춘 것으로 거론됩니다. 대신 중국은 향후 3년 동안 캐나다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투자를 약속하고 캐나다의 카놀라 같은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도 약 15% 수준으로 낮춰 농민들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관세 분쟁의 완화처럼 보이지만 낮은 관세로 값싼 상품이 밀려들면 일자리와 생산 역량이 직접 타격을 받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더구나 중국의 투자 약속은 즉각적이고 구속력 있는 보장 장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많은 캐나다인들이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자신을 묶어둘 때 주권이 얼마나 갉아먹힐 수 있는지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미국의 최근 행보는 우연이 아니라 중국과의 장기 대결을 준비하는 큰 전략의 일부라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되찾아 중러 영향력을 차단하고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체제를 제거해 전략 자원을 끊고 이란의 봉기를 둘러싼 움직임을 통해 중러 축을 약화시키며 북극의 관문을 잠그기 위해 그린란드를 손에 넣으려 한다는 식의 연결입니다. 이것이 냉전으로 시작해 열전으로 번질 수 있는 장기 구도의 준비라는 주장입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5,500마일이 넘는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오타와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 양측으로부터 중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위험하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아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화산의 입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워싱턴이 다시 캐나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치러야 할 대가는 막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했듯 캐나다가 미국의 한 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농담인 척하면서도 사람들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CIA가 베네수엘라의 과도 지도부를 카라카스에서 만났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 존 렛클리프가 목요일 카라카스를 방문해 베네수엘라 과도 지도자 델로드리게스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방문은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가 체포된 지 12날 만에 이루어졌고 베네수엘라 정치 구도의 중대한 전환을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한 미국 당국자에 따르면 회담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고 장기 연락 채널 구축, 신뢰 형성,
과도기 협력의 토대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카라카스 과도 정부와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력 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회담에서 미국 측은 베네수엘라가 마약 조직을 지원하거나 묵인하는 모든 형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며 이를 지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정보 협력과 경제 안정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도 논의됐고 베네수엘라가 더 이상 미국의 적대적인 세력의 안전한 은신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가 언급됩니다. 또 다른 미국 당국자는 트럼프의 직접 지시에 따라 래클리프가 워싱턴이 카라카스와 더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협력 국면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합니다. CIA가 공개한 사진에는 래클리프가 로드리게스와 악수하고 베네수엘라 대통령 의장대를 새로 이끄는 구스타보 엔케일레스 로페스 장군을 만나는 장면이 포함됐다고 전해집니다. 앞서 CIA가 마두로 관련 핵심 정보를 수집해 미 육군 델타포스에 넘겼고 그 부대가 마두로 생포작전에 직접 참여했다는 주장도 이어집니다. 다음은 러시아 소식입니다. 카디로프의 아들이 위독하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의료 항공기가 모스크바에 착륙했고 뒤이어 체첸 지도자 람잔 카디로프의 전용기도 같은 공항에 도착했다고 전해집니다. 체첸 지도자의 아들 아담 카디로프를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의료 항공기가 모스크바 부누코보 공항에 내렸고 잠시 후 람잔 카디로프가 탑승한 것으로 거론되는 항공기도 동일 공항에 착륙했다는 것입니다. 항공 추적 채널과 러시아 매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비상사태부의 비행병원으로 불리는 암백 4800M이 아담 카디로프의 심각한 교통사고 소식이 퍼진 뒤 그로즈니에서 출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행 기록상 이 항공기는 모스크바 시간으로 1시 10분에 부누코보에 착륙했습니다. 의료 항공기 직후 RA7만 3417 편명의 에어버스가 로제트라는 회사 명의로 모스크바로 향했는데 이 항공기는 한 전직 러시아 의원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며 FSB 국경 수비 기관에서 유출된 것으로 거론되는 자료에 따르면 람잔 카디로프가 최근 몇 년 동안 이 비행기를 자주 이용했고 특히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는 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아담 카디로프는 그로즈니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고 응급처치 후 모스크바로 긴급 이송해 집중치료를 받을 계획이라는 초기 정보가 전해집니다. 아들뿐 아니라 람잔 카디로프 본인의 건강 상태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그가 신부전으로 입원했고 해외에 있던 가족들까지 급히 돌아와 병문안을 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전황 분석입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전쟁연구소 ISW는 쿠피안스크 지역의 실제 상황을 공개하며 러시아의 선전전을 폭로했다고 전해집니다. ISW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쿠피안스크와 인접 지역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해방했고 여러 영상 증거와 양측 보고가 이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장의 현실과 별개로 러시아 군 지휘부는 쿠피안스크를 점령했다는 허위 주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며 이는 체계적인 정보 왜곡의 일환으로 읽힙니다. 이런 행태는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러시아군이 전쟁 인식전을 위해 전황을 조작해 공개하는 익숙한 패턴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핵심 목표는 미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특히 진행 중인 평화협상 논의에 압력을 가하는 데 있다는 설명입니다. 크렘린은 러시아의 승리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지금 당장 모스크바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도록 유도하려 한다는 겁니다. 쿠피안스크는 러시아 군 수뇌부에 특히 민감한 지점이 됐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의 전장 현실이 푸틴과 고위 장성들이 꾸며온 러시아 군사력 신화를 산산이 부숴버리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쿠피안스크를 둘러싼 거짓 주장은 단순한 정보전이 아니라 체면과 권위를 붙들기 위한 절박한 발버둥으로 보입니다. 전쟁이란
본래 수치와 진실을 갈아 넣어 체면을 유지하는 공장처럼 굴러가곤 하니까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명분도 빈약한 전쟁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더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영국 군사 소식통 자료를 바탕으로 쿠피안스크 전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상자 비율이 27대1 수준으로 기록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압도적 격차는 그만큼 비대칭적 손실이 이어졌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 앞에서도 어떤 선전은 여전히 승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립니다. 전쟁을 시작한 쪽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죽음을 홍보물로 포장하려 든다면 그건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의 부도입니다. 프랑스가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나토 탈퇴를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프랑스가 나토에서 탈퇴하자는 국회 발의가 공식적으로 의사일정에 올랐다고 합니다. 제안자는 국회 부의장이자 좌파 정당 소속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이 제국주의적 정책으로 되돌아갔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마두로 체포작전, 그린란드 편입 의도, 유럽의 기술 규제를 요구하는 인사들에 대한 보복성 압박, 유럽연합에 대한 무역 조건 강요 등을 근거로 들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에게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끌어올리라고 요구한 것이 미국의 방산산업에 이익을 몰아주고 유럽의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덧붙습니다. 제안자는 이제 미국을 동맹으로만 볼 수 없으며 탈퇴를 통해 프랑스가 군사와 외교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비동맹 국가로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의 무대에서 누군가는 언제나 조연으로 남으라는 대본을 받는 법이니까요. 러시아가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 즉 5번째 조항을 제한적 공격으로 시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핀란드 군정보기관의 전직 수장이자 현재 유럽의회 의원인 페카 토베리는 러시아가 나토에 대한 대규모 군사 위협을 당장 만들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더 위험한 시나리오로 제한적 군사작전을 통해 집단방위 조항을 둘러싼 위기를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엑스프레소 TV의 웨스턴 스튜디오 프로그램에서 16일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어느 회원국을 상대로 제한적 공격을 감행한 뒤 핵 위협으로 동맹의 결속을 흔들려 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모스크바의 계산은 단순합니다. 갈등을 촉발시키고 나토가 정말로 한 회원국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부에서 갈라질지를 시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토베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서도 나토와의 장기 대결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러시아 경제는 군수 생산에 더 깊이 매달리고 가능한 한 빠르게 새로운 전략 비축을 구축하려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으로 러시아의 인명 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우터의 발언을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매달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의 병력을 잃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런 손실 규모라면 또 다른 전쟁을 위한 대규모 예비 전력을 축적하는 것은 크렘린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집착이며 명분이 아니라 체면이겠지요. 우크라이나를 짓밟아 얻는 것이 미래가 아니라 파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밀어붙이는 전쟁이라면 그 전쟁은 이미 스스로의 판결문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방송을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